마지막 네. 발표죠? 네. 예, 저는 존경하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존경하는 민경욱 대표님을 모시고 지난 4년간 부정선거 법정 투쟁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책 Stop the Steal 지금 베스트셀러죠. 다 사셨지요? 네. 안 사신 분들은 꼭 사서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이 났으니 부정선거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문제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축구팀이 어디입니까?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그거 되겠죠? 근데 그런 팀들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경기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상대팀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경기, 그 경기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엉터리 경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죠.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죠? 그 권순일, 4.15 때 권순일, 그리고 법관들이 가끔 선관위원장을 겸합니다. 상대 팀 감독이 심판을 겸하는 엉터리 경기가 이렇게 버젓이 펼쳐져 온 것입니다. 예, 재검표 과정에서 이런 편파적인 재판 진행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몇 시간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우리 상대팀은 백태클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스치기만 해도 옐로카드 퇴장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책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책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구 많은 지역구에서 재검표가 모든 지역구에서 재검표가 있지 않았냐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원본도 제시 안 했고 동합선거인 명부도 제시 안 했고 사진 촬영도 극도로 제한했고요. 증거 보존실 봉인도 있었고요. 심지어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에는 3년 만에 첫 변론기를 열어서 재검표도 하지 않고 모든 증거 신청을 기각한 다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엉터리 재판이죠. 아 죄송합니다. 모든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당신들이 원고가 모든 입증을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선거의 주체와 방법, 범위를 특정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를 누가 해줍니까? 법원이 해줍니다. 자기들이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법인을 잡아옵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판결입니다. 판결문에도 수많은 개변들이 있습니다.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많은 증거들을 남겼을 리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버젓이 뻔뻔하게 판결문에 적어놨습니다. 원고가 구성명을 했음에도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은 무시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미리 답을 정해놓은 판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기 황교안 대표님 말씀이 나눴는데요. 그 전에 귀한 거론해 주신 전동석 당협위원장님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광명을 당협위원장 전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군요. 저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 민경욱 대표님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그 많은 분들과 함께
아스팔트 전사들과 함께 또 연설도 하고 또 만나고 했던 지난 한 5년간 그렇게 같이 해왔던 전동석입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정성을 주장해왔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이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전부 다 그냥 덮었던 대법관들이 이제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또한 우리 한교안 대표님이 매주 말씀하시던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 울려져서 대통령 입에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그때가 바로 이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자유대한민국을 이제 지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부정선거가 없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Q&A 시간을 하고 이제 마무리는 그 다음에 황 대표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기자분들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이에 따라서 적합하신 분에게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신 기자 질문을 먼저 받으세요. 네, 외신 기자 오신 분, 네.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마이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혹시 마이크 전달해 주실 분? 먼저 소속과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댓글 눌러요. 녹색 나오게 살짝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팬포워드 요시다 기자라고 합니다. 재팬포워드 요시다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 현행 법이나 선관위 규정의 특급 법원 판례에 특기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됐을 때 무효가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규정이?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 투표지는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면 무효로 한다는 이런 이제 그 선거법에 규정이 있고요. 정규의 투표용지라는 건 이제 그 선거할 때 미리 이제 선관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런 양식으로 합니다. 색깔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다 공시를 하는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번 우리 검증기일에서 투표관리관인이라고 그 투표 용지를 발행하는 그 관리관의 인장이 없는 걸 가지고 유효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대법관인데, 그래가지고 그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변호인단 전부 다 항의하고 퇴장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지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투표관리관 인을 찍지 않아도 이건 유효하다, 이런 지침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사전 투표지에는 바코드,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 모양 그래프를 인쇄하라고 이렇게 선거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QR 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해서 이건 정규 투표용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대법원 판례를 남겼어요. 어떻게 했냐면 QR 코드도 일종의 바코드다, 이렇게 판례를 남겨가지고 다 합법화하고, 또 사전 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본인이 자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발행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무효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다음 대법원 판례에서 투표관리관인을 찍지 않고 인쇄해도 좋다, 컴퓨터에 저장된 그 도장 모양의 그 이미지를 인쇄해가지고 발급해도 좋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고 판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투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무효하고
또 법으로도 자꾸 완화시켜주고요. 좀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그 판단 여부를 이제 법관한테 일임을 함으로써 법관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가짜 투표지들을 유효로 확정을 하는 거죠. 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장기 투표에 관해서인데요. 이게 그 제가 선거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투표 관리인이 현장에서 그 도장을 찍는 건가요? 그 유권자한테 그 투표 용지를 나누기 전에. 일장기 투표지는 당일 투표지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이 그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인주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 원래 만년 도장이기 때문에 인주를 원래 옆에 두지 않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그거를 인주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1974명 중에 1000표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6시간 동안 만년 도장을 인주에 찍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그 혹은 12시간 동안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데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또 그 투표 관리관이나 투표 사무원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그 만년 도장을 인주에 찍는 행위를 그렇게 6시간 동안 1000장 이상을 그렇게 찍을 이는 만무하다는 얘기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 네, 그리고 저희 그 12.3 대영장 선포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헌재에서 지금 주요 뭐 증거나 증인을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변호인단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 그 코멘트 가능한 선에서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의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다 다뤄야 되죠. 그게 원칙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의 증인 신청만 받고 아주 일부의 발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거 있으면 하루 전에 미리 얘기해라. 또 답변할 때 그 소위 본 질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때 그것도 미리 내놔라.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질문할지도 모르는데 반대 질의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공정하지 않은 그런 재판이죠. 그러니까 증거도 안 받고 증거 제한할 수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시간을 양쪽에 똑같이 주는 거예요. 90분씩 각자 줘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출을 당한 사람은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똑같이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졌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한은 딱 정해요. 언제까지 재판한다. 지금 일반 형사사건들도 3년, 4년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판결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겨우 한 건 나왔는데 1심이 그것도 이제 항소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제안해가지고 전체 회수는 8번을 하겠다. 그 안에 다 끝내라. 그러다 이제 항의를 하니까 한 번 더 늘렸어요. 늘리는 신용만 한 거죠. 이건 정말 절차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추가를 하자면 증거조사를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청구인이 대통령인데 모든 증거조사를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선자나 일반 변호사가 재판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조사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기각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있어서 증거조사를 거부하는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외신 기자,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영국 BBC 방송 보도일하고 있는 김네모 기자라고 합니다. 저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아까 그 PPT에서 뭐 ballot, attached ballot paper 뭐 이렇게 투표지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소스가 어딘지 그 내부 고발자들이 이제 제보를 한 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네. 아까 발표하신 분 누가 어떤 장표 얘기하시나요? 네네네. 제가 아니, 서브세일 책 쓰신 예. 그 투표지들을 처음에 보신 분들은 놀랍니다. 이게 진짜 투표지라고? 조작된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저희 변호사들이 직접 재검표장에서 찍은 것들입니다. 저것들은 모두 진본입니다. 이 현장에 계시는 수많은 참관인들이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들이 그 현장을 찍고 영상으로 남긴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전부 법원 검증 조서에 나타나 있는 법원의 조서, 직접 그 현장을 검증하고 직접 법원에서 촬영한 사진들이라서 그거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국민의힘 이 문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서포트를 받고 계신 건지 그 코멘트가 가능한 선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서포트가 아니라 방해를 받고 있죠. 그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건 조금 일반적인 건데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그런 행사를 여신 것 같은데 외신에서 이 그 문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 언급이 되더라도 이제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되게 짧게 유축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외신의 이 문제가 더 보도되게 하려고 어떤 그런 노력을 물론 이제 오늘의 행사가 그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A외 부문단에 여야가 모두 다 걸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사가 다 걸쳐 있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에 침묵을 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고 그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여야 언론에 다 걸쳐 있어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오히려 소외되고 외면이 됩니다. 그러한 이상한 그 부정선거 카르텔의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묵살돼 왔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동안 손바닥으로 가리는 행위가 허용됐다면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은 그 진실과 정의를 감추는 행동을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김내모 기자님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 국회의원들 지난번에 같이 일했던 국회의원들과 이제 관심을 갖고 다음에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현직 국회의원들 혹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온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국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선자들입니다. 저는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는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 붙었는데 민경우 열심히 하지도 않고 떨어진 자가 부정선거 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김내모 기자님 기자신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기사 쓰는 거죠. 그거예요. 저도 똑같이 해봤지만 선거 국회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선거입니다. 선거만 없으면 뭐 계속 다 하고 싶죠. 기자도 기사만 안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정치인들한테 가장 나쁜 프레임은 뭐냐? 저 사람은 선거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다.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도 이 싸움에 들어갈 때 그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는 거죠. 세 번째, 지금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이 하는 걸 봤어요. 민경욱이도 하는 걸 봤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도 뭐 이제 저는 이제 저기 이 재판을 했으니까 재판에서 수억 원 깨지고 결국 다음에 공천 계속 떨어지고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돈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봐서 아 이게 제가 좋은 저 영향만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 부정선거 얘기했다가 제처럼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희망은 재선입니다. 다음번에 국회의원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튀면 안 돼요.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다음번에 나한테 공천을 줄 사람과 이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준석, 뭐 김종인, 다음에 지금 있는 권영세, 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없다는 부정선거론자, 정신병자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에 남아있는 당선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TK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저는 수도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대기만 꽂으면 잘 당선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10% 이상의 차이를 내는 사람들은 부정선거에서 비교적 안전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TK 있는 사람들이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받은 사전투표를 한번 보시라고. 사전투표. 그 사람 내 친한 친구들 같은 동료들한테 얘기를 해도 야 나는 아니야. 뭐 사전투표에서 나는 이겼어. 나중에 보더니 야, 나도 졌더라. 이러는 거예요. 사전투표는 대구나 부산이나 할 것 없이 항상 모든 곳에서 10% 이상 민주당이 유리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확인하면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힘당이나 현재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이유는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장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외신 기자님들 중에서 질문 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외신 기자님들은 질문 네네. 예. 마이크를 의혹에 관련돼서 해주신 건 잘 듣고 봤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그 현재는 선거 관리나 선거 후진 같은 판결을 법원에서 하고 그 대법관 출신 선거회장의 시스템에서 실제 문제가 있는 그걸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볼까요? 선거위원장의 대법관 네, 제도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먼저 황교안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원장은 전부 판사갑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각급 법원은 부장 판사 또 판사들이 다 합니다. 지금도 이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8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아마 이 선관위원장 출신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금방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관리했거든. 이거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자기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결국 동료가 되니까 소송 나면 뭐 정말 부당한 재판을 하죠. 저는 검사로서 28년 변호사까지 하면 지금 40몇 년째 살고 있는데 요즘같이 법이 엉터리로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은 잘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다. 이거 유죄일까 아닐까?
제가 과거에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꽤 시간이 된 법조인들은 이게 유죄일까 무죄일까를 95% 이상 알았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죠. 95% 이상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거 완전히 로또예요. 그냥 뭐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북한이 옛날에 형법이 있냐, 북한의 형법이 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10년쯤, 20년쯤 전에. 북한에는 형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형법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형법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공개를 안 해. 공개를 안 하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누굴 처벌하고 싶다고 하면 처벌한 다음에 법 바꾸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냥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무슨 고백을 했냐면은 자신이 예전에 선관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선관위 직원들하고 3박 4일 홋카이도 여행을 다녀왔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자신한테 불리한 판결, 자기 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판결을 낼 수 없겠죠. 그래서 이에 관해서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법안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전투표 폐지해야 되고요. 당일 투표와 투표소 수개표. 가장 선거는 단순하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순수하게 달리는 그런 시스템. 그 이미 대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식으로 하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근데 안 바꾸겠죠. 그러니까 이러려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시작해야 됩니다. 네. 답변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그 법관과 선관위원장이 이제 같이 된다는 것은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 공화국은 사건 분립이 돼야 되는데 행정부와 사법부가 한 몸이 되는 거, 이거는 공화국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문제는 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법에는 선관위원들이 호선하게 돼 있어요. 호선. 서로 이렇게 누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해. 옛날엔 그렇게 됐죠. 옛날에는 그래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판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한 걸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법 바꿀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지금도 사실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그렇게 싸우질 않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워졌던 겁니다. 제시해 주신 여러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들은 뭐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CCTV 조작이나 투표 표지나 사전 투표라든가 되게 다양한데 이 부분들이 좀 일부분의 부분적인 어떤 문제라고 인정을 선관위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을 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대규모의 그 선거 조작을 하려면은 대규모의 어떤 공모와 대규모의 어떤 인원이 동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의 어떤 선거 조작이라고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선관위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대규모나 어떤 아주 전체적 전략적으로 이걸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시하신 증거들이 어떤 대규모의 선거 조작의 어떤 근거가 되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던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 국론도 분열 대통령이 대응하게 된 근거가 되는데 그럼 이런 의혹들이나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의혹들을 풀어야 된다든가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국민의힘에서도 관련해서 무슨 법률을 좀 만들려고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데 찬반이 갈리는 걸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입장에서 이런 의혹들이 지금 국민들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어떻게든 해결된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 생각을 하시는지 입장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규모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전국의 대규모 조작은 그럼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제 의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선관위 직원이 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채용 비리가 1,200건입니다. 1,200명도 아니고 1,200건인데 실제 인원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정해진 그 연도 이후에 확인된 것만, 감사원에서 확인된 것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조작을 할 수 있는 인원까지도 자기 친척들, 자기 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뽑아져 있다, 한통속이다라는 부분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겁니다. 대규모 조작이 그럼 실제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렵지 않느냐?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작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전산 조작입니다. 해킹에 의한 전산 조작. 두 번째는 대규모의 투표지를 직접 집어넣는 조작입니다. 해킹 조작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통계에 많은 이제 전문가 교수분들께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평균적으로 4표당 1표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은 5개, 6개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4표당 1표가 추가로 들어가는 전산 조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전산 조작하는 사람 몇 명뿐이밖에 필요 없고요. 현장에서 이 부정선거 감시단도 있는데 부정선거 감시단이 인원을 확인을 합니다. 전국에서는 못합니다. 일부 지역의 감시단에 들어서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할 때마다 실제로 개수를 해서 파악한 숫자와 선관위가 나중에 발표한 숫자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많은 증거가 나왔고 그러면 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현장에서 현재 실제 선관위 집계된 인원이 얼마입니다. 물어보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꼭 몇 명씩 있습니다. 한두 명씩. 그런 사람들이 조작에 동원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규모 투표지 조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표하는 투표소가 상당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 투표함이 모여서 보관되는 곳은 250여 곳밖에 안 됩니다. 250여 곳이라면 이렇게 대규모로 CCTV 조작은 사실상 내부에 조작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같이 가담을 한 사람이 선관위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CCTV 조작이 간단하다면 10개 정도 팀이면은 사전선거부터 당일투표까지 한 일주일 기간 동안에 한 팀당 5개 정도만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25개 정도 조작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조선족들이 이 사전투표함을 조작을 하는데 아주 비밀리에 조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조작을 시작할 때는 2억을 받고 조작이 완료돼서 중국으로 가버리면 3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의 의혹이 텔레그램이 그 폭로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로 대규모 조작이 쉽고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 두 종류가 이제 사전 투표가 있고 선거일 당일 투표가 있는데 사전 투표는 그 명부가 전부 전산 명부거든요. 중앙선관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의해서 관리되는 명부인데 우리가 선거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아주 패턴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전 투표는 몇 퍼센트 민주당 쪽을 유리하게 이걸 다 분석이 돼 있어요. 그 이번에 4.10 총선까지 그거는 공경호 박사님도 분석을 했고 또 허병기 교수님은 아예 수학 계산으로 다 분석을 해서 전국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 통계학적 이런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전국 우리 상 대표님도 구강대를 조직해가지고 전국에서 선거 때마다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현장마다 이렇게 투표지가 그러니까 50cm짜리 투표지가 하나도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여기서 이만큼 다발로 이번 총선에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그 개항에 우리 이재명 대표 출마한 데는 수천 표가 들어있을 투표함을 쏟으니까 한 몇십 장밖에 안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투표지를 막 이렇게 담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사전 투표는 명부 조작을 통해 선거인 수를 늘리고 그 숫자를 민주당으로 몰아주고 그리고 실제로 결정할 때는 숫자가 다르게 나오면 사전에 투표할 때 교관 이런 숫자 데이터를 현장에 또 고쳐버려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 조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전투표는 전혀 확인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되고 실제로 명부는 죽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등록이 돼 있고 이런 시스템이라서 현재는 사전투표 결과는 조작이라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좀 주사님 제가 짧게 아주 짧게 한 제가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이제 개선이 다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3가지 질문을 했어요. 개선 하나도 안 됐습니다. 개선 하나도 안 됐습니다. 말은 개선됐다고 하는데 개선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지난번 쭉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재검표를 왜 안 합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냈는데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재검표예요. 근데 왜 재검표를 안 합니까? 4.15 총선 때 한 1년 2개월 만에 그때 첫 재검표를 했어요. 1년 2개월 만에.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거 다 토간 거죠. 넘어간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두 번째 재검표 언제 했을까요? 6월 28일 날 한 뒤에 두 번째 재검표는 언제 했을까요? 8월 말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2달 만에 했습니다. 여러분 재검표는 뭐예요? 그냥 투표한 거를 개표했는데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봉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는 게 재검표입니다. 그 봉해놓은 걸 열어보는 게 재검표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재검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 시간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1년 2개월 만에 첫 번째 재검표 해놓고 그 다음에 2달 뒤에 두 번째를 했어요. 앞에 재검표를 해보니까 엉터리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 이거 어떻게든지 보완해 보려고 그래 한 거예요. 저 1장기 투표지 4월 28일에 나왔는데 8월 30일에는 안 나왔어요.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언제 했는가? 또 몇 주 뒤가 아니라 한 달 뒤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요? 예? 그러니까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너무 명확하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4.10에 아예 재검표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해보면 아무리 막아도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정이 없으면 왜 빨리빨리 안 합니까? 대만처럼 바로 당일 투표하고 당일 수개표하면 바로 끝날 걸 갖고서 시스템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정할 수 있는 소지를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사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저는 수사만 하면 제대로 된 수사만 하면 3달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정주영 전 회장, 정주영 회장이 대선에 출마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부정선거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정주영 후보를 조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건도 3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이런 사건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 근데 이렇게 끌고 있느냐고.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작할 필요 없으면 조작 안 할 것 같으면 바로 끝날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우리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선거 시스템이 망가져버린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합니다. 그런 사실 답은 다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 지금 우리가 여기 5시까지고 5시 50분에는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질문이 제대로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질문을 먼저 받고 답을 하시고 못 하신 경우는 나가서 얘기하도록 외신 기자들만 질문하세요. 네. 혹시 외신 기자들 중에서 질문 아까 하셨던 분 하시고 질문을 저희가 끝나고 밖에서도 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질문 마지막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전 선거는 CCTV를 가린다고 하셨는데 본투표에서는 안 가리고요. 근데 그 헌재에서 김용빈 사무처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가리는 이유를 두고 유권자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가지고 우리 소장님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는 그 투표의 비밀을 위해서 기표하는 것은 가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리는 것을 가림막이 있습니다. 개표소에 가림막이라고 천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은 그 천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세팅으로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투표의 비밀성을 유지한다면 가리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가리지 않는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지침이 나오냐면 사전투표는 CCTV가 있다면 투표소에 그 비밀 투표를 유지 못하니까 조치를 해라. 예, 기표소에 그 기표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당일 투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나와 있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확인해라. CCTV가 혹시 기표소에 그거를 볼 수 있는지 비밀 투표 그러니까 투표 기표하는 부분이 볼 수 있는지를 보고 확인을 하라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다르다고 하는 부분은 김영빈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표소에서 기표하는데 혹시라도 그 투표하는 어디를 찍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없도록 CCTV를 가리도록 그런 조치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첫 번째 그게 문제가 된다면 가림막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설치하지 않도록 만들고 두 번째는 그냥 CCTV를 부분은 사전 투표소의 CCTV를 다 가리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죠. 근데 그것도 본문에는 사무편람에는 공직선거 사무편람에 그렇게 투표소 내에 CCTV에 조치하라고 한 게 언제 들어갔느냐 2018년도에는 없었어요. 2020년도에 별지에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점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쪽을 그 다음에 당일 투표소 그러니까 투표일 설치 상황 점검표 여기에다 추가한 거예요. 2020년도에. 그리고 이 부분을 사전 투표 관리 매뉴얼 그 다음에 투표 관리 매뉴얼 이 각각의 매뉴얼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이제 추가한 거죠. 근데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는 다르다. 사전 투표는 반드시 조치하라고 되어 있고 당일 투표인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 기표소에 그 비밀 투표를 침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확인과 조치의 차이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인원을 세기 위해서 참관인들이나 감시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세고 있으면 그걸 찍지 말라고 막습니다. 촬영을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해요. 인원 체크하는 걸 망해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어마어마한 재정과 인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나라를 먹는 게임이거든요. 나라를 침략하는 새로운 전쟁 방식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을 다 통으로 먹을 수 있는데 거대한 인력과 거대한 자본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체포당하기 직전에 그 담화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경험 없는 한 정치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그 부분이 있다라고 대한민국의 정보를 가장 많이 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통령 변호인이 중국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요. 예,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잠깐만요. 질문이 있는 기자가 다 손들어 나가주세요. 예, 외신 기자 한해서서 없으면 지금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정치 문제로 이제 한국의 이공산국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도 레가시 미디어지만 요즘 2030들은 그 더 이상 적어도 한국의 레가시 미디어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부정선거 문제 제기가 더 힘을 얻으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 이미 알고 있는 분들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2030들한테 알리는 게 이제 이 단체 입장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 관련해서
2030들한테 구체적으로 어필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지금 그 대학생 시국 선언이 각 대학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을 며칠 전에 만나보니까 이제 각 대학의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설명회를 각 대학별로 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연사로 와주실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제 많은 국민들이 와 있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그동안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지만 지금 KBS도 있고 뭐 아까 보니까 채널A 실시간 방송도 하던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했고 20, 30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탄핵 서면 쓴다고 낸 이게 뭐 저희 원래 2,000부를 생각하고 발행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바뀔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재판하고 조금 관련 있는 부분 30초만 좀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자 수 검증 이것을 지금 각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제대로 된 수사나 제대로 된 검증 되면 좋겠지만 현재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여러분 진짜 투표를 하셨습니까? 라고 각각 전화를 해서 아니면 집집마다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면 매일 5명 중에 1명은 난 투표를 안 했는데 왜 사전 투표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만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도 나오고 제가 춘천 지역에서 조사를 했더니 당일 투표랑 비슷한 비율로 사전 투표한 사람들도 비율이 나온 것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3일 정도만 조사를 해도 한 개 동만 지역을 해도 투표자 수 검증이 대단한 어떤 서버 포렌식이라든지 대단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정도의 노력만 해도 당장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마지막 말씀 황교안 대표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탄핵 정국에서 깨어나는 국민들과 자유진영 국가와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신 기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의견을 듣다 보니까 우리 외신 기자가 아닌 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행사를 일단 마친 뒤에는 우리 오늘 답변할 분들 중에 일부가 남아서 질문이 계시면 계속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등 많은 시민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이분들이 지켜냈습니다. 부정선거 수사 촉구를 위해서 정말 고소고발도 하고 집회 시위도 하고 또 책도 발간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언론, 검경, 법원 등은 이를 못 본 채 했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아세우면서 비난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한 중요한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2030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계엄령 이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영장, 체포, 구속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불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이런 독재적 발상을 하고 또 부정선거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처벌을 막무가내로 촉구하는 이런 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욱 깨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마저 반헌법적인 편파적 재판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 역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1월 28일 중국 등 외국의 총선 개입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캐나다 총선에 개입한 사실을 명백하게 적시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중국의 캐나다 총선 개입은 팩트고 중국의 우리나라 총선 개입은 음모론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선거가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 카르텔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를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하루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이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내외신 기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